안녕하세요. 저는 전북대학교 수의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인 이재필입니다. 요즘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분들이 눈에 띄게 많아지고 있고 그에 따라 보호자님들의 관련 지식과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관심을 가지고 아이의 특이한 행동을 발견하더라도 질병의 원인이라 생각하지 못해 치료 시기를 놓치는 안타까운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오아시스 정형외과 신경외과 동물병원의 정혜련 차재관 원장님께 보호자분들이 오해하기 쉬운 여러 증상들의 진짜 원인은 무엇인지 낱낱이 여쭤보도록 할 테니 우리 아이가 같은 증상을 가지고 있다면 꼭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우선 정형외과 파트의 정혜련 원장님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격적인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요. 제가 여기 병원을 찾아오다 보니까 바깥에 그냥 오아시스 동물병원이 아니라 오아시스 정형외과 신경외과 동물병원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형외과하고 신경외과만 보시는 건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하는 진료의 케이스 대부분이 한 80~90% 정도가 정형외과랑 신경외과에 집중되어 있긴 하는데요. 보통 정형외과 질환으로 오더라도 이제 뭐 다른 질환이 발견이 되거나 같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은 수술적인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 찾아오시기 때문에 수술하기 전에 수술 전 검사에서 뭐 다른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게 되는데 거기서 대부분 뭐 내과적인 질환, 호르몬 질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면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치료하면서 수술도 하기도 합니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특정과만 집중해서 진료를 보는 병원이 많이 네.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네. 그만큼 수의사의 전문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네. 있다는 뜻이겠죠? 네네. 네. 이제 수의학도 이제 사람의 인의의학처럼 수의 임상학이 굉장히 많이 발전되고 있어요. 그런 거에는 보호자님들의 니즈도 상당히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네. 좀 더 심층적으로 전문화된 치료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뭐 전공을 하시고 깊게 공부를 하시고 나오셔서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을 살려서 전문 병원을 차리시는 경우가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전문의 제도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석사나 박사 학위 받으시고 조금 더 이제 공부를 더 많이 하시고 나서 하신 분들이 전문 병원을 차리시는 경우가 많죠. 네. 아, 네. 그러면 원장님께서는 거기서 더 들어가서 외국의 경우처럼 뭐 재활의학과나 응급의학과 같이 좀 더 세분화된 과정이 우리나라에 생길 거라고 예상을 또 하시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네. 대학에서 응급의학과 교수님이 계시는 병원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응급의학과도 아직은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응급의학이라는 건 상당히 중요한 학문이긴 한데 네. 그래서 그런 좀 더 세분화돼서 전문화된 학문을 학교에서 충분히 이제 배우고 나와서 좀 다양한 게 이제 임상을 접할 때 좀 더 전문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기 네. 전에 제가 너무 많은 질문을 드려서 아닙니다. 좀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네.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께서는 그 중에서도 정형외과를 맡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정형외과적 질병을 가진 아이들의 네. 증상을 보호자분들이 오해하시는 경우에 대한 이야기를 네.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엘리베이터를 좋아하는 리트리버 삼식이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네. 이름을 다 붙여봤거든요. 네, 네. 네. 엘리베이터만 보이면 신나게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앉아있는 시각장애인 안내견인 리트리버 삼식이. 네. 근데 삼식이도 사실 엘리베이터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제 환자 중에 아이였는데 보호자님께서는 시각 장애인이셨어요. 아이와 이제 함께하는 시간이 상당히 많은데 그 아이 같은 경우에는 보호자님께서 특이사항이 뭐 엘리베이터를 너무 좋아해요라고 하셨어요. 엘리베이터를 좋아하는데 그거를 이제 어떤 우리 아이가 정말 어딘가 문제가 있어서 다리가 너무 아파서 사실 엘리베이터를 좋아하는 거였는데. 보호자님께서는 우리 아이는 엘리베이터 자체를 너무 좋아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고 계셨던 경우가 있는데 진단 결과 이제 그거는 아이가 십자인대에 문제가 있었던 케이스였기 때문에 삼식이 자체가 엘리베이터를 정말 좋아해서 그런 거가 아니라 자기가 이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좋아했던 거고, 리트리버 종의 경우에는 저희가 교과서에도 고관절이나 이런 데 문제가 이제 조금 유전적인 소인이 많은 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고관절의 이형성 같은 것도 상당히 많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보호자님께서 아이들이 말을 못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그런 통증이나 고통에 대한 그런 표현을 뭔가 몸으로 이렇게 또는 행동으로 보여주는데, 그런 것들을 아이의 어떤 증상, 질병과 관련된 증상으로 이해하시기보다는 어떤 습성, 행동의 양식 이렇게 오해하고 계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일례로 뭐 어떤 케이스는 우리 아기는 비가 오면 우울해요 라고 하셨던 경우가 있는데, 그 아이 같은 경우도 고관절에 문제가 많았던 친구였고, 그래서 우울증 약을 지어주세요 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 실은 그런 게 아니었죠. 그래서 완전히 관련이 없는 거로 오해하고 계셨던 경우가 많고, 제일 중요한 거는 증상이 조금 빠르게 보호자에 의해서 발견이 되는 게 제일 좋은데, 아이들이 완전히 목 쩔뚝쩔뚝 거리지 않으면은 보호자님께서 병원에 오시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상당히 길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말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는 좀 조기에 진단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정기검진. 네, 정기검진을 하시는 것이 좋긴 한데, 정형외과적인 거는 정형외과 신체 검사나 이런 것들을 좀 디테일하게 섬세하게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들이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문 병원에 내원하셔가지고 신체 검사를 좀 어느 정도 제대로 받아보시고 나서 이제 우리 아이가 어디가 문제가 있구나 또는 문제가 없구나 이런 것들을 좀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두 번째 이야기로 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걷지만 어딘지 모르게 불편해 보이는 코코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네. 그럼 아이들이 이렇게 미약하게라도 불편한 증상을 보이면 보호자분들께서 동물병원에 가면 주로 어떤 검사를 시행하시게 되는 건가요? 네, 보통 내원하시게 되면은 가장 먼저 하는 게 일반적인 신체 검사입니다. 일반적인 신체 검사를 하고, 더 세부적으로는 정형외과 신체 검사를 하게 되는데, 정형외과 신체 검사라고 하면은 저희가 아이들의 다리를 움직이게 하는 여러 곳에 있는 관절들이 있어요. 관절들, 그다음에 근육, 인대 이런 것들에 각각 어떤 항목을 평가하기 위한 이제 신체 검사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검사를 하게 되고, 거기서 이상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곳은 그 부분을 좁혀서 엑스레이를 먼저 촬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엑스레이는 저희들이 100% 다 그 어떤 질환에 대해서 다 말해주는 건 아니에요. 가장 크게는 뭐 골절이 없는지, 뭐 염증이 너무 심하다 또는 심하지 않다 이런 것들 평가할 수 있고, 관절염이 많이 중등도 이상으로 진행됐을 경우에는 엑스레이에도 관절염이 어느 정도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 친구가 관절염이 있구나 라는 정도만 알 수 있지, 초기의 인대 질환, 예를 들어 급성으로 생기는 인대 질환이라든지 아주 미약한 인대에 파열이 있는 경우에는 엑스레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추가적인 검사가 요구가 됩니다. 네.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는 어떤 검사가 추가적으로 진행이 될까요? 그런 경우에 다양한 검사 방법이 있긴 한데요. 네. 지금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 방법 중에는 보호자에게 이런 경우에는 관절경 검사가 필요합니다라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뭐 예를 들자면 전방 십자인대 파열인 경우에는 사실 선생님들이 신체 검사만으로 부분 파열을 진단을 내기가 상당히 어려우세요.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관절경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요. 관절경은 아주 작은 직경의 카메라로 관절 내시경 같은 거죠. 관절 안에 카메라를 직접 넣어서 우리가 동굴 탐사하듯이 하나하나 다 평가를 하는 겁니다. 관절 안에는 십자인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연골도 있고요. 다양한 이제 뭐 반월판이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관절낭이라는 관절 주머니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어떤 평가 원칙에 따라서 저희가 다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인대도 끊어졌지만 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주머니, 관절낭에도 염증이 심하고, 이 친구는 뭐 반월판도 손상이 있고, 이런 다양한 항목들을 평가를 해서 보호자님께 이제 보여드리고, 뭐 인대가 끊어졌다 그런 경우 수술로 진행하게 됩니다. 네. 여기서 제가 추가적으로 네네.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 드리고 싶은데, 네. 이 관절경이나 또 뭐 추가적인 진단을 위해서 MRI 촬영을 할 때 네.
마취가 필요하다고 네, 맞습니다.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보호자님들의 걱정이 좀 크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보호자님들께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지 그게 궁금해서. 사실 마취는 항상 위험이 따르게 됩니다. 네. 아이가 뭐 어려도 그렇고 또 나이가 많아도 그렇고 비만인 경우에도 그렇고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마취는 위험이 따르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마취 전에 하는 검사들이 있습니다. 검사들을 하고 거기서 어떤 이 친구는 마취를 할 수 없는 경우로 아주 심한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그 경우는 이제 그런 것들이 교정된 다음에 마취를 하는 것을 저희들이 추천을 드리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엔 대부분 보호자님의 어느 정도 마취 전에 동의를 얻어서 마취를 진행하게 됩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 세 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이도 정형외과 질환이 맞나요? 라는 이야기인데 네. 요즘에는 이전에 비해서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고양이도 정형외과 질환이 많은지 궁금합니다. 네. 좀 안타깝긴 한데 그 학대에 의해서 골절이 생기는 경우는 강아지보다는 고양이가 좀 많은 편입니다. 지나가다 그냥 갑자기 화가 나서 길에 있는 고양이를 좀 안 좋게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구조자분들에 의해서 병원에 내원하시게 되면 상당히 한 곳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 막 이렇게 골절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골절도 상당히 많고, 고양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중에서도 스코티시 폴드라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연골 형성이 문제가 되는 유전적인 질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사실 아직까지는 치료법이 없습니다. 치료법이 없고 대중적인 방법으로 통증을 줄여주는 보조제들이나 아니면 수중에서 하는 재활 치료들 이런 것들을 많이 권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아무것도 치료 방법이 없대요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에 포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제 재활 치료나 이런 보조제들을 또 먹이시면서 삶의 질을 개선해가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런 경우에는 치료를 하지 않고 그냥 놔두시는 것보다는 상당히 아이의 삶의 질은 높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고양이들이 평소에 이렇게 막 물을 무서워한다고 많이 알고 계셔서 물에서는 아예 못하는 거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수중 재활 치료도 고양이들 잘하는 아이들은 상당히 잘하게 되고 보호자 만족도도 높습니다. 아, 네. 고양이 학대에 의해서 이렇게 골절이 많다는 사실을 제가 네. 처음 들은 것 같아서 좀 네. 놀라기도 하고 좀 네. 안타깝습니다. 임상하게 되면은 네. 이제 좀 구조해서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네. 그런 경우는 상당히 좀 안타까운 경우가 많고, 특히 나이가 어린 아기 고양이들이 좀 많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또 여기서 질문을 또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수중 치료할 때 잘 적응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네.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네. 고양이들이 좀 물을 무서워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재활 치료를 진행하시나요? 네, 아마 이제 저희 스태프들이랑 저랑 이제 같이 하게 되는데, 처음에 1회 때 가장 처음에 물에 들어갔을 때 한번 반응을 보게 됩니다. 근데 네. 이제 그런 경우에 고양이가 너무 싫어하거나 막 너무 닿기도 싫어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보호자와 충분히 상의한 다음에 치료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은 사람에게도 많이 프렌들리한, 그러니까 친근한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런 네. 아이들일수록 조금 더 순한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경우에는 상당히 물에서 적응을 잘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모든 분들의 아이들이 다 수중 재활 치료를 할 수 있는 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좀 물을 적응하는데 시간이 이제 빨리 적응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좀 더 수월하게 재활 치료를 할 수 있게 되는데, 막 너무 기겁하는 친구들은 오히려 고양이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어서 그런 경우는 수중 재활 치료나 이런 거 말고 다른 재활 치료나 보조제들을 저희가 권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정형외과 정혜란 원장님과 준비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혹시 추가적으로 보호자님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이들이 아무래도 사람과 다르게 말을 못하다 보니까 평소에 이제 어디가 아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만의 방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제 인간이다 보니까 언어가 아닌 다른 아이들의 표현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행동으로 보여주게 되는데 평소에 그냥 뭐 쓰레기 버리러 갈 때 늘 따라가던 아이가 오늘은 일어나지 않는다던가 이런 경우도 사실 저희들이 진료를 보게 되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듣게 되면서 거기서 하나의 실마리를 또 찾고 진단하기 위한 그런 거로 사용하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와 좀 뭔가 다른데 얘가 원래 안 이랬는데 좀 그러네. 이렇게 뭐 잘 걷는데 뭐 살짝씩 들기도 하네. 뭐 이런 것들. 하지만 뭐 괜찮네라고 하더라도 정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아보시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해요. 사람들도 저희들이 뭐 정기 검진 같은 걸 받잖아요. 근데 대부분은 동물들도 뭐 정기 검진을 해야 되나요? 원래 잘 먹고 잘 응가도 하고 그런데 뭐 정기 검진을 해야 될까요? 라고 하셔서 나중에 병원에 내원하셔서 치료의 적기를 놓치게 되는 안타까운 케이스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표현하는 거에 좀 더 세심하게 귀를 좀 기울여 주시고 좀 마음을 열고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이제 가까운 곳에서라도 정기 검진 받아보시고 거기서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이제 좀 더 심도 있게 치료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도움이 어떻게 많이 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보호자분들께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일현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오아시스 동물병원에서 신경외과를 맡고 계신 차재감 원장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반려동물의 신경외과라고 하면 네. 좀 잘 와닿지 않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네, 분들이 이 신경외과에 찾아와야 할까요? 네, 신경외과 쪽이라고 하면 뭐 발작이나 보행 장애 또는 마비 또는 뭐 행동 이상 뭐 이런 것들을 먼저 좀 떠올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밖에도 굉장히 많은 또 신경계 증상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럼 차재감 원장님과 함께 이 다음의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아이들의 신경외과 관련 증상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 이야기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데 눈의 문제는 아닌 전부기 이야기입니다. 아이가 눈에 보이지 않아서 내원을 하였는데 눈에는 이상이 없었더라고요. 아, 예. 그 아이는 좀 나이가 있는 노령 고양이였는데 일단 보호자분이 느끼시기에 이제 눈이 잘 안 보이는 것 같다. 그런 증상을 느껴서 다른 지역병원에 먼저 내원을 하셨어요. 근데 거기서 지역병원 수의사 선생님께서 눈에는 이상이 없는데 아무래도 눈이 안 보이니까 신경계 쪽 문제인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시고 MRI를 찍게 됐습니다. MRI상 진단은 일단은 굉장히 큰 뇌 쪽에 종양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으로 내원을 하신 경우였고요. 눈으로 들어온 빛은 일단 눈에서 망막을 거쳐서 시신경을 따라서 결국에 인지하는 부분은 뇌에서 우리 대뇌에서 인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 시신경이나 뇌에 문제가 있을 때도 시력이 소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뇌 방구의 한 절반 이상 이 뇌종양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뇌종양이라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또 무섭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수의사 선생님들께서도 수술을 권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많아서 이 아이 같은 경우도 수술을 대부분 이제 포기하라고 하셨던 경우였고 저희 병원에 이제 찾아오시게 된 경우였습니다. 하지만 그냥 두면 이게 시력 소실뿐만 아니라 생존 기간 또한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수술을 권해드렸죠. 그래서 수술을 진행을 했고 수술은 잘 돼서 일단 점차 회복을 보이고 시력도 거의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별 이상 없이 잘 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뇌종양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치료를 포기하지 마시고 치료를 잘 받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시력이 나빠지는 것이 자연스럽게 노화로 인해서 생각하기 마련인데 네네. 이 치료가 가능한 신경계 질환일 수도 있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죠. 이제 꼭 이제 시력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보통 노안이 왔다고도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 케이스처럼 뇌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뇌종양 같은 게 있더라도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이 그렇게 뚜렷하지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강아지 같은 경우는 발작 같은 거라든지 뭐 보행이 이상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일찍 나타나는 편인데, 고양이 같은 경우는 표현을 잘 안 하잖아요. 고양이 특징이. 그러다 보니까 잘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 아이같이 뇌종양이 이렇게 커질 때까지도 거의 눈이 잘 안 보이는 것 빼고는 모르셨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보호자분들께서 한번 잘 이제 관찰을 하시고 조금 이상 증상이 있다 하시면 검사를 일찍 하시는 게 아무래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신경계 질환이라고 생각되면 꼭 MRI를 먼저 찍어보는 게 지시가 되나요? 네, MRI라는 게 사실 신경계 질환에서는 굉장히 또 중요하고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MRI가 필요한 경우가 많긴 한데, 먼저 무조건 MRI를 찍어야 된다 이건 좀 아니고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정확하게 처음부터 신체 검사랑 그다음에 신경위 검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짜 이 아이가 어떤 곳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 먼저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MRI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전신 마취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아이가 마취가 가능한 상태인지 마취전 검사를 좀 철저히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시력에 이상이 있다고 해서 눈이 아닌 뇌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런 경우에는. 네, 이런 경우에는 다각도로 의심해보고 검사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두 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목을 심하게 긁어서 피부병이 의심되었지만 결국 피부에는 전혀 이상이 없었던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목이나 귀 쪽을 많이 긁는 건 강아지들의 어떤 자연스러운 행동일 수도 있는데요. 피부나 귀에는 사실 특별한 이상이 없는데 목 쪽을 심하게 긁는 증상이 있어서 내원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것도 일종의 신경계 증상일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걸 한번 보시면 강아지 머리뼈가 이렇게 생겼어요. 네, 이렇게 생겼는데 이쪽이 뒤통수 쪽입니다. 뒤통수 쪽에는 이 후두골이라는 뼈가 있고 여기 구멍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걸 후두공이라고 부르거든요. 후두공이라는 거는 이 뇌와 목에 있는 척수가 연결되는 구멍이거든요. 네, 근데 보통의 강아지들은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게 정상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건 실제 강아지 뼈를 3D 프린팅 한 겁니다. 실제 크기로. 이 아이 같은 경우 같이 동그랗다기보다는 이렇게 위로 좀 많이 뚫려 있죠. 네. 이런 경우를 보통 후두골 이형성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후두골 이형성이 있다고 해서 사실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게, 소형견에서는 사실 이렇게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흔하게 있습니다. 대부분은 별다른 이상 없이 잘 살고요. 그렇지만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이 소뇌 쪽, 뒤에 있는 이 뒤통수 쪽 공간이 좁아서 여기 들어있는 소뇌가 많이 눌려 있다거나, 또는 이 공간이 비좁아서 생기는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가리켜서 키아리 유사 기형이라는 질환명으로 부르는데, 사람에서의 키아리 기형이라는 질환이 있어요. 그것과 유사한 양상이라고 해서 개에서는 키아리 유사 기형이라고 부릅니다. 뇌에서 뇌척수액이라는 액체가 생성이 돼요. 그게 척수 쪽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질환이 있으면 그런 흐름에 문제가 생기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계속 누적되면 뇌에 가서 뇌실이라는 공간에 물이 많이 찰 수가 있고요. 또는 심해지다 보면 척수 안에도 물이 고이게 됩니다. 그걸 척수 공동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척수 공동증의 증상 중에 하나가 목을 심하게 긁거나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방금 설명하실 때 사용하신 이 3D 프린터로 뽑은 게 실제 이 병원에 내원한 환자의 그 두개골을 가지고 저희가 3D 먼저 하신 건가요? 수술 전에 이렇게 CT를 한번 찍어보고요. 그 CT를 가지고 저희 병원에 있는 3D 프린터로 이렇게 3D 프린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강아지 머리뼈는 또 다양하게 생겼어요. 각 강아지들 각 개체에 따라서도 모양이 다 다르고, 이렇게 후두골 이형성이 있는 환자 같은 경우에도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먼저 이렇게 구현을 해보고, 이렇게 생겼고 실제 사이즈가 어떻고 이런 것들을 직접 확인한 다음에 수술하면 수술 계획도 정확하게 세울 수 있고, 수술 시간도 단축시킬 수 있고, 좀 더 안전한 수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목을 긁는 증상 말고는 다른 증상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목을 긁는 증상도 한 가지 증상인데 각 상태에 따라서
증상은 다양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목이 많이 뻣뻣하다거나 그러다 보면 보행도 이상하기도 하고 균형 감각이 좀 떨어진다거나 심하면 잘 못 걸을 수도 있어요. 또는 이제 뇌에 가서 물이 많이 차는 경우에는 발작 같은 증상도 생길 수가 있고 뇌도 계속 순환을 하는 조직이다 보니까 그런 영향을 받는 부분에 따라서 증상이 굉장히 다양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아, 네. 그럼 만약에 이런 척수 공동증이나 후두골 이형성 진단이 되면 치료는 어떻게 진행하시게 되죠? 치료는 보통 이제 수술적인 치료하고 약물 치료, 그러니까 내과적 치료로 나뉘게 되고요. 보통은 약물 치료를 먼저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사용하는 약들이 스테로이드나 이뇨제 이런 약들이기 때문에 그런 약을 또 장기적으로 복용하다 보면 부작용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장기적인 복용은 좀 피하는 게 좋긴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심각한 경우에는 수술 쪽 치료를 좀 더 권장해드리는 편입니다. 수술을 했을 때 수술 네. 성공률이 보통 통계적으로 한 80% 이상 회복이 된다고 지금까지 보고가 되어 있고 아직까지 실시하는 병원이 많지 않은데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는 수술은 아니라서 좀 더 신경외과 쪽 전문적인 수술을 하는 병원에서 수술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수술적 치료하고 이뇨제를 같이 처방하는 방법도 쓰시기도 하나요? 아,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수술만으로 해결이 안 될 수도 있고 네네.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약물 치료를 좀 지속해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는 있죠. 네. 약물 치료만으로도 좋아질 정도이다 하면 약물 치료로 충분히 해결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게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수술적인 치료가 근본적인 치료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아, 그거는 전문적인 수의사의 그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고 결정을 하는 게 좋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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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는 목을 긁는 증상 외에도 네. 목이 뻣뻣하게 경직되어 있거나 보행이 이상하게 보이거나 균형을 잘 못 잡는다면 척수 공동증도 의심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고 이제 보호자분들이 생각하실 때 네네. 그냥 우리 애기는 목이 뻣뻣하고 뭔가 좀 많이 긁으니까 척수공동증인 것 같다 이렇게 먼저 생각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신경증상이라는 게 위치에 따라서 정말 뭐 다양한 질환에 따라서 정말 비슷하게 증상들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딱 이 증상만 가지고 보호자분이 우리 아이가 증상이 비슷하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죠. 그렇지만 이제 조금 더 이런 증상이 보이면 아무래도 이상이 있는 것 같다 해서 병원에 한번 데려가시는 게 아무래도 좋죠. 네. 네, 이제 마지막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네. 다리를 저는데 뼈에는 이상이 없는 반동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다리를 절어서 흔히 보호자님들이 우리 애가 슬개골 탈구가 있구나 아니면 디스크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뼈에 아무 이상이 없는데도 다리를 저는 친구가 있다고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네, 보통 우리가 다리를 전다고 하면 이제 정형외과 문제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엑스레이를 먼저 찍죠. 네. 그런데 막상 엑스레이를 아무리 찍어도 뼈나 뭐 근육이나 관절에는 별 이상이 없다라고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럴 때도 신경계 증상일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검진을 받아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엑스레이를 찍고 아무 문제가 없다 하면 보호자분들이 생각하실 때 다행이다 하고 그냥 넘어가실 수도 있는데 증상이 있으면 한 번 더 생각을 하시고 이게 다른 쪽의 문제는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앞다리를 계속 절어서 엑스레이를 이제 찍어봤는데 뼈에는 이상이 없고 다른 관절도 이상이 없다 이제 판정을 받았었고요. 그래도 갈수록 이제 증상이 심해지기 때문에 저희 병원에 또 내원을 하셨는데 저희 병원에서 이제 신체 검사를 하고 신경계 쪽을 한번 확인해 보니까 이게 신경계 쪽 문제가 의심됐던 거죠. 그래서 MRI를 찍어 보니까 목에 있는 척수에 종양이 발견이 돼서 척수에 있는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고요. 수술을 한 뒤에는 이제 증상은 회복이 돼서 좋아지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은 원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다리가 아픈 아이들이 내원하게 되면 정형외과 검사뿐만이 아니라 신경외과적 검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제가 생각을 해도 될까요? 네, 물론 이제 네. 꼭 다리를 전다고 해서 한 가지 정형외과 쪽 뼈나 근육의 문제만 생각할 게 아니고
이 신경계 문제와 정형외과적 문제를 감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사람의 경우를 보면은 보통 이목 디스크가 있다 하면은 보통 팔이 저린다거나 이런 어깨가 아프다거나 이런 증상들을 또 보이기도 하잖아요. 네. 동물도 마찬가지로 목에 디스크가 있거나 어떤 신경 문제가 있으면 앞다리 쪽으로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우리 강아지 친구들은 사지로 걷다 보니까 앞다리 쪽 문제가 있으면 다리를 절게 되죠. 그래서 다리를 저는 게 어쩌면 이 신경계 문제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척수 종양의 경우에도 이게 수술로 치료가 가능한 경우인가요? 수술로 치료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종양의 형태나 크기에 따라서 수술이 좀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수술하고 나서 재발을 할 수 있는 확률도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예후는 다양한 편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사실 종양인지 뭐 디스크인지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가 또 증상에 많은 영향을 주거든요. 뇌에서도 네. 마찬가지로 뭐 뇌종양이 이 부위에 있다고 해서 눈이 안 보일 수도 있지만 똑같은 것이 종양이 아니라 염증이 있어도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렇게 이제 생각할 부분은 아니고 정확하게 검사를 해보고 거기에 맞게 치료를 할 때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이제 신경외과가 생소하다 보니까 네. 좀 어려운 부분이 많았는데 원장님께서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좀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렸어야 될 것 같아요. 말을 하다 보니까 좀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예시도 들고 해가지고 네. 많은 보호자분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신경외과 차재관 원장님과 준비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원장님께서 추가적으로 보호자님들께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네, 도움이 많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신경외과라고 하면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좀 더 쉽게 좀 재밌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그렇게 말주변이 좋지는 않아서 지루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반려동물들이 거의 가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수의사들도 점점 전문적인 어떤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반려동물들을 보시고 잘 관찰하셨다가 어떤 이상 증상이 있으시면 병원에 가셔서 일단 검진을 잘 받아보시고 주기적으로 한번 건강검진을 잘 체크해 주시고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저희 같은 수의사들을 찾아주시고 그렇게 잘 키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분이라도 이 영상 덕에 아이의 증상을 가볍게 넘기지 않고 질병을 조기에 발견해서 잘 치료되었다 하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인터뷰를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신 정혜련 차재관 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하셨다면 꼭 잊지 마시고 밑에 댓글 남겨주세요. 좋은 댓글 남겨주신 분께 경품을 보내드립니다. 지금까지 외과학실에서 제일 잘생긴 이재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